개인으로서 나는 정정훈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직업인으로서 저는 카이정이라는 사람이에요. 내가 카이정이 되고 싶은 건지 정정훈이 되고 싶은 건지를 결정을 하는 게 전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정정훈은 일하기 싫어요. 돈 벌기 싫어요. 노력하기 싫어요. 그냥 집에서 편하게 TV 보고 그냥 게임하고 롤하고 친구들이랑 술 먹고 이러고 싶어요. 그러면 이걸 선택하는 순간 카이정으로서의 가치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카이정이 되고 싶은 거면 나는 정시에 출근하는 것도 아니라 1시간 일찍 출근하는 게 내 비즈니스에 좋은 거고 1시간 늦게 퇴근하는 게 내 비즈니스에 좋은 거고 내가 오늘 아무리 힘들게 일을 했더라도 끝나고 연습하는 게 카이정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늘 매 순간 포기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4세대 미용의 혁신가이신 오늘 카이정 헤어, 카이정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강사님의 이력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만 14세의 나이로 남자 최연소 미용사 자격증을 획득하시고 런던 상위 도쿄에서 디자이너로서 근무하시면서 경력을 쌓으시고 코스모폴리탄, 보그그라피 등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수많은 잡지 연재부터 또 2017년에는 한국인 최초로 웰라 인터내셔널 트렌드 비전 크리에이트까지 입상하시고 그렇게 기술로 정점을 찍으시고 2020년 6월 달에 이제 카이정 헤어를 오픈하시면서 현재 매장이 몇 개 정도가? 지금 15개 오픈돼 있어요. 연매출이 200억? 네. 너무 많죠. 깜짝 놀랐습니다. 디자이너부터 강사 그리고 경영해까지. 경영에 관련된 얘기는 워낙 하실 수 있는 기회들이 많으실 것 같고 이미 많이 해오셨기 때문에 강사님의 지금까지가 어땠는지 한번 오늘 들어보는 시간을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또 얘기를 할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미용을 되게 일찍 시작했어요. 14살 때 자격증을 땄고 지금 현재 남자 중에 최연소 자격증을 갖고 있고 저희 시대는 공부를 하는 게 당연했던 세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고등학교를 진학을 하고 대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나오는 게 당연한 시대라 실제로 주변에 다 모든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있었고 저는 다른 것보다는 빨리 돈을 벌고 싶었던 니즈가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미용을 시작하는 계기가 여러 가지가 있고 되게 미용을 좋아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우연한 기회에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두 가지는 아니었고 그냥 직업을 빨리 갖고 직업으로서 빨리 성공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되게 강해서 중학교 1학년 때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고 다행히 그때는 그랬던 게 가능해서 수업 시간을 조금 더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더 일찍 끝내고 이제 미용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던 거죠. 미용학원 다닌 지 6개월 만에 자격증을 땄고 자격증을 따면서도 제가 많이 느꼈던 건 뭐냐면 이 직업에 대한 막 확신이나 이게 너무 재밌다 이런 것보다는 빨리 직업을 갖고 이 직업으로 빨리 생활 전선에 뛰어들고 싶다 이런 욕심들을 더 많이 냈던 것 같아요. 그냥 막연히 그냥 뭔가 미용사 자격증을 따면 미용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제약이 너무 큰 거예요. 많은 그때 원장님들이 14살짜리 아이를 채용하고자 하는 니즈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 바로 살롱에서 일을 하고 싶었었는데 그렇게는 좀 일을 못했고 동네 미용실에서 아르바이트식으로 방학이랑 학교 생활 끝나고 일을 도와주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굳이 대학을 갈 것도 아니고 굳이 공부를 할 것도 아닌데 고등학교를 굳이 갈 필요가 있나? 고등학교 입학하고 3일 만에 자퇴를 하고 이제 미용실에서 본격적으로 일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미용실에서 일을 하다가 그때 당시에 이제 영국에서 그 세시박이라는 원장님이 한국 미용사로 되게 많은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 우리나라의 하성기 강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영국에서 유학하셨던 분이거든요. 제가 미용으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봤더니 한국에 있는 것보다는 외국을 가는 게 좋다라고 얘기해서 이제 세시박 원장님을 소개시켜 줄 테니까 영국을 가서 학교를 다니면서 일을 해라라고 해서 영국으로 가게 된 거죠. 그때가 몇 살이셨어요? 그때가 딱 고등학교 1학년 나이였으니까 17살? 그래서 17, 18, 19살을 이제 영국에서 지내고 그리고 20살 때 다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제가 느꼈던 거는 그때 당시에 유럽 미용은 저한테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좀 그런 영국 미용 자체가 굉장히 클래식함을 기반으로 하고 약간 서양의 우월주의가 그때까지만 해도 좀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동양인 아티스트가 영국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생각 안에서 가까운 데를 보다 보니까 일본이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을 갈까라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중국 붐이 되게 많이 일어났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호기심에 이제 가득 차서 중국을 한번 갔다 왔는데 생각보다 중국 뷰티가 엄청 핫한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인구수에서 오는 그 임팩트.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고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막 미용실이 그때는 우리나라 좀 대형 평수가 한 50평? 이 정도였는데
중국은 막 기본 300평, 400평 막 이런데 진짜 디자이너 한 매장에 막 100명씩 근무를 하고 와. 근데 고객이 너무 많아서 앉을 자리도 없고 이미 성장돼 있는 일본보다는 성장하는 나라에 가서 그 성장과 함께 그거를 동행을 하면 성장이 더 많이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제 중국을 먼저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중국의 상해랑 북경에서 3년 정도 이제 있으면서 계속 활동을 해왔고 3년 정도 활동을 하니까 그때는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이제 3년 정도 있었으면 다 배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일본을 넘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일본에도 제가 3년 정도 근무를 했고 일본은 신주쿠에 있는 살롱에서 제가 근무를 했었는데 일본 미용을 이제 배우면서 이제 디자이너로서의 완성은 그때 다 완성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미용을 시작했지만 이제 영국에서 기본기를 다지고 중국에서 이제 그런 엄청나게 많은 고객을 상대하면서 살롱 워크를 배우고 일본에서 이제 디자인적 정점을 좀 찍으면서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20대 미용사로서의 그런 퍼포먼스는 완성이 됐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딱 10년 걸리더라고요. 10년을 네. 그러면 네. 가지신 거네요. 20대를 다졌죠. 네, 거의.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도 빨리 내가 돈 벌고 싶고 직업가로서의 좀 마인드였잖아요. 근데 그때 10년 동안은 돈보다는 어쩜 배움을 좀 더 중시하셨던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면 직업을 갖고 싶은 이유 자체가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막 돈을 벌고 싶다 이것보다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명의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고 사람들한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존재이고 싶은데 직업이 되게 중요하구나 이거를 깨닫게 됐거든요. 우리가 어렸을 때 위인전을 되게 많이 읽잖아요. 근데 유관순은 독립운동가여서 존경을 받은 거고 그리고 이순신은 나라를 지키는 장군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존경을 받은 거고 그 외 모든 사람들이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직업을 선택했고 그 직업이 사람들한테 좀 이로운 직업이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존경을 받고 성공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느끼게 된 건 뭐냐면 미용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을 되게 기분 좋게 해주고 사람들을 되게 만족하게 해주는 직업이잖아요. 돈을 버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면 내 존재의 가치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로 인해서 나도 돈을 좀 벌지 않을까. 빨리 디자이너가 돼야겠다. 빨리 뭔가 이 직업으로 성공을 해야겠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위치까지 성장을 해줘야 된다라는 의식으로 계속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20대 때는. 그리고 정은 뷰티 헤어샵도 맞아. 한 4년 정도 경영을 했었는데 그냥 그때는 막연하게 이제 나는 기본기를 다 다졌으니까 남의 밑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자고 해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완벽한 빌드업이네요. 그쵸. 좀 약간 빌드업 자체는 굉장히 좀 좋았죠. 그리고 나서 내 소명이 강사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됐다는 걸 네. 봤어요. 그때는 어떤 마음의 변화가 좀 있으셨는지. 일단은 누구나 다 살롱을 오픈하는 데 대한 기대감이 엄청 크잖아요. 막상 살롱을 오픈했더니 재미가 없는 거예요. 돈은 되게 많이 벌었거든요. 네. 20대에 되게 센스 있고 그리고 잘생겼고 네. 26, 7밖에 안 됐으니까 동네 사람들 난리가 났죠. 정말 잘하는 디자이너 있는데 되게 나이도 어리고 센스도 좋고 그때 당시에도 매출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벌 수 있는 돈은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근데 이제 제가 느꼈던 게 4년 정도 그렇게 매장을 운영하면서 돈을 벌다 보니까 내가 굳이 돈을 벌기 위해서 미용실에서 갇혀서 내 고객만 보고 갈 필요가 있나? 이렇게 느꼈던 계기가 됐던 게 뭐냐면 그때 당시 이제 어린데 미용을 하고 싶던 친구들이 저를 되게 많이 찾아왔거든요. 제가 마케팅 1세대인데 당시만 해도 블로그나 인스타, 페이스북 이런 게 디자이너들한테 대중적이지 않았어요. 네. 하는 사람만 하고 오히려 하는 사람들이 좀 괴짜다. 저런 걸 왜 하냐 약간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당시에 제가 블로그를 썼었고 페이스북을 되게 열심히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거를 보고 어린 디자이너 친구들이 많이 찾아왔거든요. 미용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도 디자이너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 많이 물어봤었는데 그거를 상담을 해주다 보니까 고객 머리 자르는 것보다 미용인들을 가르치는 게 훨씬 더 재밌다는 걸 제가 깨달은 거죠. 한 27, 8까지 단 한 번도 일이 재밌다라고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사람을 가르치는 건 진짜 재밌구나 이거를 깨닫게 돼서 가지고 있던 살롱을 정리를 하고 굉장히 그때 엄청나게 핫했던 모로카는 오일이라는 브랜드에 강사로 들어가게 된 거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진짜 많이 반대했거든요. 이렇게 이 정도의 돈을 벌고 있고 이 정도의 지금 커리어가 있는데 이거를 다 포기하고 미용 강사를 하겠다고? 약간 이런 의식이 당시만 해도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당시에는 미용 강사에 대한 인식이 성공 못한 헤어 디자이너들이 선택하는 일이다. 이게 되게 강했거든요. 너 살롱에서 고객 없잖아. 밥 먹고 살려면 강사라도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강사라는 직업이 되게 멋있는 직업인 게 뭐냐면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보면 선생님 존경하잖아요. 맞아요. 왜 이 강사라는 직업이 돈으로 규정돼야 되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반드시 돈만 중요한 게 아니라 명예가 중요한 사람도 있고 성취감이 중요한 사람도 있고 행복이 중요한 사람들도 있듯 나의 뭔가 그 소명이 돈이 아니구나,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구나 라고 깨달아서 저는 이제 강사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죠. 이제 대표 브랜드들부터 그 쇼부터 그리고 대표 매거진들에서 엄청나게 유명해지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것도 준비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에르메스 쇼 같은 경우는 네. 기본적으로 영어가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스타일링을 되게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가 만났기 때문에 커넥이 됐던 거고, 보그나 코스모폴리탄이나 얼로 이런 것들도 뭔가 외국 브랜드들의 잡지사잖아요. 그러니까 막연히 딱 한국 디자이너보다는 외국에 대한 뷰티의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을 찾다 보니까 또 연재를 하게 됐고, 그냥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 뭔가 우연히 온 것보다는 다 지금 갖춰져 있는 것들에 의해서 다 커넥이 됐던 것 같아요. 사실 모로칸 오일이라는 브랜드가 전 너무 좋았고 성장을 많이 했다고 보는 이유가 당시에 굉장히 핫하게 성장하고 있었던 맞아요. 브랜드였기 때문에 막 이렇게 뉴욕에 가서 막 티처스 트레이닝을 받는다던가 뭔가 일본에 가서 글로벌 스타일리스트의 모임을 갖는다던가 이런 이슈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기업이 성장하는 브랜드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저도 사원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되게 단기간에 과정까지 승진을 했었어요. 그렇게 강사로서 한 몇 년 정도 활동을 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강사 생활을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 강사를 하고 네. 있으니까 13, 14년 정도 강의를 한 것 같아요. 그때 모로카노이에서부터 카이정에어 오픈 전까지 계속 강사 생활을 유지해왔고, 네. 그리고 카이정에어를 이제 저희가 4년 전에 론칭하면서 잠깐 스타일리스트로 복귀했긴 했지만 또 다시 강사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강의를 하시는 형태도 계속 변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처음에는 제가 일본에서 디자인 생활하면서 스타일링을 진짜 잘하는 살롱에서 일을 했었어요. 제가 거기서 3년을 근무한 한국에 들어왔더니 내 스타일링 퍼포먼스가 국내에 있는 어떤 디자이너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이 돼 있던 거예요. 왜냐면 하루에 드라이만 40명씩 하거든요. 하루에 드라이를 40명을 하는 걸 3년을 했더니 그때 당시 뭐 커트, 펌 이런 거는 조금 애매하더라도 스타일링은 카이정이 진짜 잘한다. 이런 피드백이 생길 정도로 핫한 스타일링 강사였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모로칸 오일의 제품 강사 일을 하다가 이제 스타일링을 가르치기 시작했다가 모로칸 오일 퇴사하고 스타일링을 주로 가르쳤다가 중간에 제가 또 커트에 대한 니즈가 생겨서 서슨 티처스 트레이닝을 받았어요. 비달 서슨 커트 스타일링 강사로 활동을 했다가 그 다음에는 카이정 이제 론칭하면서 지금은 경영 쪽 위주로 강의를 하고 있죠. 그 빌드업도 너무 완벽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빌드업이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능력이 뛰어나다기보다는 그냥 사람들이 제 경험에 대한 가치를 존중을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저랑 같이 미용을 하신 분들이 벌써 미용을 25년 정도 했단 말이에요. 같이 하신 분들이. 그분들이 이제 말씀을 해주실 때 카이정은 반짝한 사람은 아니다. 얘는 20년 이상 미용을 했고 그리고 정말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빌드업해서 대형 브랜드까지 하고 다시 자기 브랜드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경험치에 대한 그것들이 결국에는 팩트다 페이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면이 지금의 제 강의에서 되게 많이 존중받는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미용을 잘하는 사람보다는 그냥 오래 한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이제는. 20년 이상 한 직업을 선택해서 하는 거는 사실 쉽지는 않으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해 오시다가 경영을 내가 해야겠다고 마음먹으신 포인트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이것도 네. 강사로서의 영향이 되게 중요했다고 보는 게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 미용을 배운 친구예요. 샴푸부터 커트까지 다 가르쳐서 1년 반, 2년 동안 트레이닝을 시켜서 이 친구가 디자이너 됐어. 이게 강사로서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근데 디자이너 돼서 매출을 못해서 그만둬. 미용의 아버지로서, 그들의 아버지로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실력도 좋은 애가 디자이너 됐는데 돈을 못 벌어서 손님이 없어서 미용을 그만두고 저한테 연락이 오면 저는 미용이 너무 좋은데 손님을 모으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네. 월급을 이번 달에 30만 원 탔어요. 네. 핸드폰비 내고 밥값도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걸 얘기할 때마다 가슴이 너무 찢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카이정 헤어를 만들게 된 계기도 경영을 하지 않았는데
경영을 알려준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내가 디자이너들을 키워보지 않았는데 디자이너들을 키울 수 있는 가이드를 주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카이정 헤어를 시작했고 그래서 제가 경영을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했었죠. 카이정 헤어는 그게 다른 것 같아요. 처음부터 어떤 사람을 보고 오는 게 아니라 이 샵 자체의 모든 매뉴얼화 된 거고 맞아요. 이 샵을 보고 사람들이 방문하고 맞아요. 감동을 받고 나가서 맞아요. 정말 찐 단골들이 쌓이는 저희는 사람을 보고 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 이것보다는 이 브랜드, 이 브랜드가 우리한테 좋은 경험을 만들어줄 수 있어. 이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고 제가 찾은 경영의 해답도 특화되어 있는 인플루언서를 만들기보다는 그냥 그 브랜드 자체가 사람들한테 좋은 경험을 줄 수 있는 브랜드여야 된다. 이게 경영의 해답이기도 하거든요. 처음에는 저도 되게 난이도가 좀 높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또 기술 강사를 하는 것과 또 경영을 하는 것도 별개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시행착오가 좀 많았고 1년 반 정도 정말 많이 힘들었었죠. 그 맞은편에 있는 마포 서교점 100평짜리 미용실이 그때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매출을 거의 6개월 이상 하고 있었고 거의 솔직히 말하면 폐업 직전까지 갔다가 다시 성장한 사례라서 그런 부분들이 아 진짜 이게 경영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구나 쉽지 않은 거구나 라는 깨달았던 부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지금 6월 이내에 저희가 20개 오픈 예정이거든요. 지금 직원들도 150명으로 늘어났고 지금은 탄탄대로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것도 경영의 힘보다는 가치 철학의 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대부분 살롱들이 성장을 하고 성장을 못하고 디자이너들이 성장을 하고 성장을 못하는 게 뭐 마케팅을 떡상하는 방법이나 플레이스 순위나 뭐 MPA나 리뷰나 이런 거에 의해서 결정된다 보는데 그거는 그렇진 않아요. 그거는 그걸 실행하는 힘도 결국에는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철학의 방향성이 어떤 방향성인지 되게 중요하고 끝까지 미용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에는 스스로에 대한 질문과 해답을 계속 던지면서 철학의 방향성을 그쪽을 잡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돌아보셨을 때 이 철학 하나는 내가 너무 잘 지켜왔다고 좀 칭찬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본주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타인이 생각하는 게 더 이 타인한테는 맞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용을 하고 싶어요. 근데 나는 헤어보다 메이크업이 좋아. 그러면 이 사람한테 아니야 메이크업은 돈을 못 벌어. 헤어를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의 존재에 대한 것들을 본질적으로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는 거죠. 그 어떤 거든 너가 좋아하는 일을 우리는 이뤄줄게 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인본주의라고 생각하고 그게 강사로서 가장 완벽한 방향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할 때 하지 않는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디자인 클래스를 하면은 디자인에 대한 평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디자인이 예쁘다 못생겼다를 평가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 평가가 나의 기준이기 때문에 다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평가를 안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절대평가를 하지 않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매출 이 친구는 4천 했고 이 친구는 3천 했어. 그럼 너가 더 높은 디자이너야. 이런 평가를 하지 않아요. 무조건 상대평가를 하거든요. 고객 기준으로 누가 더 좋은 디자이너인가 이거를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본주의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건 질문하는 방식과 평가하는 방식. 마지막으로 제가 좀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게 이제 미용 브랜드를 만드는 수많은 대표들이 자아 성찰을 하려고 브랜드를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을 이루고 싶어서 이 브랜드를 만든다. 근데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이렇게 브랜드 오픈하면 다 망한다고 봐요. 왜냐면 고객은 꿈을 이루는 오너의 매장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브랜드를 성장시키면서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 왜 카이정 헤어에 소속되고 싶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해답을 찾은 게 제가 아니라 회사이기 때문이다라는 결론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 카이정 헤어라는 회사를 인격체로 보거든요. 제가 이 브랜드의 리더이긴 하지만 제가 어떤 것들을 결정하고 제가 어떤 것들을 생각할 때 제 방식이 아니라 이 회사의 인격으로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브랜드가 성장한다고 보거든요. 대표님과 동일시하지 않아요? 근데 저랑 동일시하지 않아요. 카이정 헤어와 카이정은 별개다. 카이정 헤어는 카이정 헤어라는 인격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카이정 헤어는 이니에지를 되게 중요하게 따지고 인본주의의 가치로 생각해야 되고 성장주의의 방향성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문제나 어떤 방향성에 대한 결정을 했을 때 내가 내 생각으로 하는 것과 회사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도 되게 너무 다르죠. 다른 성장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장할 수 있었다고 봐요. 이거를 다시 과거로 돌리자면 저는 이래서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개인으로서 나는 정정훈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직업인으로서 저는 카이정이라는 사람이에요.
나라는 사람이 나를 성장시키면서 계속 노력을 할 때 내가 카이정이 되고 싶은 건지 정정훈이 되고 싶은 건지를 결정을 하는 게 전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정정훈은 일하기 싫어요. 돈 벌기 싫어요. 노력하기 싫어요. 그냥 집에서 편하게 TV 보고 그냥 게임하고 롤하고 친구들이랑 술 먹고 이러고 싶어요. 그러면 이걸 선택하는 순간 카이정으로서의 가치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카이정이 되고 싶은 거면 나는 정시에 출근하는 것도 아니라 1시간 일찍 출근하는 게 내 비즈니스에 좋은 거고 1시간 늦게 퇴근하는 게 내 비즈니스에 좋은 거고 내가 오늘 아무리 힘들게 일을 했더라도 끝나고 연습하는 게 카이정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애초에 노력을 하는 게 어렵다. 그리고 성장을 하는 게 어렵다. 그리고 지속해서 하는 게 어렵다라고 보는 건 왜 그러냐면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봐요. 그냥 이대로 선택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 스스로 놓고 보자면 내가 지금 물에 빠져 있는 거예요. 구명조끼를 던져야 돼. 카이정한테 던질 수도 있고 정정훈한테 던질 수도 있어. 근데 카이정이 죽으면 결국엔 정정훈도 죽는 거예요. 정정훈이 살면 카이정이 사는 게 아니라 카이정이 살아야 정정훈도 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는 인간의 행복이라는 게 직업의 성공에 되게 많은 비례를 해요. 직업인으로서 성공한 사람이 인간으로서도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직업인으로서의 나를 먼저 구해라. 그게 결국에는 답이다라고 놓고 보는 거고, 마찬가지로 저도 회사가 먼저 살아야 카이정이 산다. 늘 매 순간 포기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저는 선택할 수 있는 동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강사님 항상 궁금했거든요. 그냥 반짝하는 별 말고 태양 같은 분이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돈 욕심 없어요. 정말. 약간 개인의 삶에 욕심이 별로 없어요. 많은 분들 아시는데 전 골프도 안 치고 그다음에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거의 개인의 삶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는 이유가 결국에는 제가 행복해서 그런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지만 제가 본질적으로 보자면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저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저 사람 좋아하는 일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조금 더 저는 편한 것 같아요. 그런 분이 계셔주셔서 감사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제가 사인을 받으려고 야, 진짜요? 와. 오늘 촬영 함께 해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